오늘 현재 마지막 순서로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워크숍을 실시하는 기본 방식은 지금 패널을 7분을 모셨습니다. 7분의 패널이 지금 오늘 그 1부나 2부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는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한 질문들을 폴팅을 해서 좀 우선순위가 높은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들 간에도 또 질문과 또 대답을 통해서 그 질문 토론을 하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 중에도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패널 토론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패널은 총 7분입니다. 7분 중에서 아까 오늘 강사로 이미 소개드린 LG전자의 오세기 부사장님, 그 다음에 한동훈 키도텍 대표님, 그리고 조금원 박사님,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미승재 교수님 외에 이 포럼을 리딩해 주실 오재용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오재용 교수님은 1983년부터 한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회장, 대한기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자동차안전협회 건교부 산하에 자동차안전협회 상임고문을 하고 계시고 LG전자의 기술고문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패널로는 한용화 연구위원입니다. 한용화 연구위원님은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의 버추얼 이노베이션 리서치랩의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분은 문성수 대표님입니다. 문성수 대표님은 현대기아차 연구부의 해석팀에 근무하시다가 한국 알테오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시고 2010년부터는 한국 알테오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상 소개드린 7분의 패널들이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교수는 그러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카메라를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재영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저는 반갑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변환이라고 생각해보면 1967년도에 오펜하이머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벌써 5, 60년 전에 학문적으로 마련돼서 오늘의 일을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사장을 맡게 된 것도 70년 말에서 80년 초에 즉 1D 모델과 그다음에 3D 모델이 아웃풋과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학문을 쓰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런 자리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 패널들은 음성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지만 여러분은 음성으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채팅으로 문자로 여러분이 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패널들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기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패널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선행적으로 연구 개발을 또 해오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패널들의 질문을 또 여러분들이 패널들이 또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으로 들어온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수님께서 질문해 오신 겁니다. LG전자에서는 가상 제품 개발의 전사적인 적용에 거부, 반기를 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리라고 짐작도 되고 또 현대 자동차에서는 이러한 거부 반대는 없는지요? 이 부분이 앞으로 발전에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업들에서 유사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극복의 해법이 있다면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LG전자의 오세기 부사장님께서 먼저
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시면.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성과를 보이고 이제 그런 그 가상제품 개발을 통해서 연구개발이 효율화되고 생산성이 개선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하고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예,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탑다운으로 뭐 어느 정도의 기본 가이드를 정해서 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그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저 오사장님께서 회사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현대자동차에 우리 한영환 의원님이실까요? 아니면 김철웅 실장님? 네, 한영환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도 똑같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버추얼 차량 개발 관련해서 유관 부분에 많은 반감들이 있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한용화의 의원 버추얼 차량 개발이 되겠어?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설득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오세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보면, 저희가 그 경영 컨설팅 회사의 설문을 봤을 때 두 가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의 성공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리더십이고, 두 번째가 어떤 디지털 기반의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개발 체계 아니면 문제 육성 체계, 이것들이 좀 잘 육성된 곳들이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의사 표현, 그리고 꾸준한 어떤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철웅 실장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 못한 부분은 저희가 버추얼 차량 개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제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버추얼 차량 개발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의를 하고 현재 우리 수준을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원디 시뮬레이션 통합 기술에 먼저 1차년도에 집중을 했고요. 2차년도는 그러면 이런 그 버추얼 차량 개발에 우리가 허브가 될 텐데, 다른 시스템 TV에 어떻게 하면 확장해서 버추얼 개발을 확장해서 내재화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했고, 지금 마지막 한 단계로 시범 차종을 선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연구개발본부장님과 부본부장님의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저희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와 본부장님, 부본부장님의 월간 정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영환 의원님. 결국 우리가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그 경영진과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연구원들 간에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위기의식과 우리가 더 성공적으로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오후부터 시작된 그 저희 컨퍼런스에서 우리 잠깐 그 말씀드리면 강명식 회장님께서는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저감을 위한 기술적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정확도에서 이제 개념 최적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더불어서 산학연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LG전자의 오세기 부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특히 그 회사에서 가장 네케 이슈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1D와 3D의 CA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면서 그 중소기업이나 전문 업체들이
그 주로 맡고 있는 힐스나 이런 그 하드웨어 회사들이 그 자동차에 비해서 다른 회사의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다음에 구성원의 수용 문제 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우리 김철웅 실장님께서는 박기영 상무님을 대신해서 디지털 변환에 대한 과정을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3단계의 진화 과정을 말씀을 주셨고, 특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MBSA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현대자동차의 앞으로 갈 길이다. 그런 것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돈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그 가상 제품의 해결 방안으로서 데이터의 프리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며 미래를 위한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보다 설계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웅재 교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VPD의 국제적 컨퍼런스나 제품의 복잡성, 다양성에 따른 시적절한 우리의 컨퍼런스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기훈 박사님께서는 슈퍼컴퓨터의 활용 방안을 보다 국가적인 그 CPU의 리소스를 중소기업이나 또는 여러 기업들에게 그 할애해서 다양한 기여를 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고, 여기서 특히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오늘 이야기된 것을 간단하게나마 서머라이즈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을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사이에 잠깐 이 패널 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저희 패널 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오세기 부사장님께서 질문 사항을 좀 잠깐 읽어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문에서 가상제품 개발의 적용이나 기술 연구 등에 있어 주요 장애나 애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전체 그 시료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서 그 정해진 기준의 평가 과정을 따라서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합부 판정을 하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그 프로세스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롭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근거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결국은 어떤 형태든 이제는 그 프로토타입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과거 몇 년간 진행을 해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은 주로 이제 3D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술의 정확도에 결과의 정확도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실험 데이터들을 과거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축적해온 단계가 아니고 대부분의 실험 결과들은 시스템 레벨의 시험이고 그런 모듈이나 뭐 이런 어떤 부품 레벨의 또 시험 결과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실험 결과의 정확도를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좀 애로점들을 겪고 있고요. 하지만 방향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공감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현재의 R&D 방식이 계속 유효할 거고 그렇게 R&D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 그런 어떤 좀 긴박성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걸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보다는 우리 뭐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가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좀 더 뭐 강력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적용 시에 어떠한 개발의 애로사항이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패널께서 그 질의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내지는 더 추가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우리 강 회장님 혹시 네. 어떤 기술적인 애로사항이나 허들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냐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전략적인 방향으로 기술을 점검하고 가능성을 판단해서 방향을 정하면 되는데 그게 적응해야 되는 실무진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LG전자에서도 또 현대에서도 실무진들의 기술 전환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축적한 전문성이 있는데 그걸 놓거나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대비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스무드 트랜지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기술적에서 뭘 해야 되는 골은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툴을 사용해서 내가 용이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부담을 적게 하고 트랜지션 하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툴을 익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쓰던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업 내에 어떤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어서 자동 변환을 해주는 백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들이 실무진과 공유되고 또 실무진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들어와서 그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서 공감이 되어야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좀 믿고 따라가면서 정말 내 시간을 들여서 트랜지션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리더십 관점에서 논의를 할 때는 방향성, 전략성을 많이 논의하지만 이제 저희가 오픈 소통과 협력을 하는 관점에서는 정말 이게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려면 실무진까지 내려가는 하나하나의 장애점들을 배분해내고 그걸 풀 수 있는 걸 포함한 방향성을 갖고 지원을 해야만 좀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툴들이 이렇게 실무진들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쪽을 맡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거꾸로 궁금하기는 합니다. 혹자는 지금 VPD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자들, 즉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좀 인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것도 버거운데 또 다른 VPD라고 하는 새로운 것처럼 또 받아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과 자기의 개인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아카데미를 마련해서 훈련을 시켜준다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떤 거를 공급해줘서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개발자들도 같이 기업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맞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이 동의하고 같이 동참을 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패널에서 나온 질문을 우리 한용화 의원께서 한번 질문을 읽어주시고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3D 시뮬레이션 기술 대비 1D 어널리시스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3D 시뮬레이션 대비 장단점과 개발 프로세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들의 어떤 발표에서도 좀 있었지만 1D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3D 시뮬레이션 대비 일단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단점은 이제 3D 있는 그대로의 이제 형상을 모델링한 3D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그 CAD 형상 정보가 없는 그 컨셉 설계 단계에서 프론트를 로딩하기에 굉장히 유리한데 어떤 축약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멀티 도메인의 통합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도 많이 나왔지만 모델 익스체인지나 코시뮬레이션 같은 FM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레벨로 모델 구성을 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단계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레벨별로 모델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멀티 도메인을 통합하는 데는 3D 시뮬레이션 대비해서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컨셉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정확성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데이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D지만 이 1D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험 데이터가 백업이 돼야만 컨셉 단계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1D 시뮬레이션 툴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면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전기자동차의 정비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모델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든지 모터라든지. 근데 굉장히 많은 사양들이 있는데 그 사양들 중에서 어떤 사양이 베스트인지는 각각 사양들에 대한 1D 모델이 있고 이 모델들을 아키텍처 관점에서 모듈 아키텍처 관점에서 구성을 하고 전체 통합 성능 관점에서 어떤 사양의 조합이 베스트인지를 이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EV의 통합 열관리라든지 주행 성능 관점에서 1D 시뮬레이션 툴의 유효성을 저희가 파악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다면 혹시 현대자동차에서는 1D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아키텍처를 전담하는 전담맨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그들을 1D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소위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이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학생 시절을 지나고 회사에 왔을 때 막상 그 아키텍처를 기능과 기구적인 것을 합쳐서 아키텍처를 구성해 놔야 사실은 보다 효율적이고 조합도를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현대자동차는 혹시 어떻게 실제로 아키텍처를 많이 실제로 작성하고 또 그거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전문 부서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아키텍처를 그리도록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 11월에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가 발족이 되면서 그 센터가 출범하기 전에 2개월 정도 R&D 차량 개발 데이터 허브 추진 TFT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건지를
도출하는 TF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 기반 데이터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디 시뮬레이션의 어떤 통합 관점에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표준화하고 프로세스화하는 그런 롤을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이 갖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지 못하는 어떤 두 가지 요소가 또 그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거버넌스 체계가 미비하다는 거하고, 이제 디지털 기반의 일하는 문화로 이제 변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족한 저희들의 기능 기반 시뮬레이션 전담 조직을 그래서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참여하는 인원은 그 위에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디 시뮬레이션의 그 버추얼 프로토는 주로 주행 성능하고 통합 열과 이 두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RNH 성능을 하시던 분의 일부가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한 버추얼 프로토, 그다음에 열관리 하시던 분들이 통합 열관리 버추얼 프로토 모델을 구성하고 이제 각 시스템 TU하고 협업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네. 그래도 아키텍처를 그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아무래도 선발을 하셨다, 이렇게 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널의 질문을 우리 그 김철웅 실장님 세 번째 질문 노란으로 네, 그 질문 읽어주시고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패널분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고요.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를 궁금해하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버추얼 개발의 관점에서는 소위 그냥 툴이라고 표현하고요. 사실 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툴 체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어느 소프트웨어가 뭐 더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다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개발을 혼자 하는 것이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그 상황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위한 표준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연 단위로 소프트웨어의 적정성을 따지고 소위 표준 소프트웨어 혹은 준표준 소프트웨어, 이런 그러니까 툴체인 상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를 매년 평가를 하고, 그것이 필요시에는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우위에 있다든지 하는 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BMT를 하죠. BMT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 3단계 정도의 그런 그 규정을 두어서 종류에 따라 다르게 BMT를 실시하고 해서 툴 체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정 소프트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용은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당 그런 그 업체들만의 특정한 전략적인 부분이라서 비용이 높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현대자동차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투자 규모가 이미 100억 단위에서 1000억 단위로 넘어간 지는 이미 몇 년이 됐습니다. 정확한 규모를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근데 여기서 이 규모는 어떤 규모냐면, 소프트웨어 운영은 당연히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하드웨어는 그 ICT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년 투자되는 ICT 인프라의 규모가 그런 정도의 규모를 넘어났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연간 수익 구조, 그러니까 수익성 정도가 몇십 조 정도로 발표가 나잖아요. 그런 규모 대비 봤을 때 소프트웨어, ICT 분야의 투자 자체도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사면서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즉 ICT를 고려한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특히 소프트웨어 간에 서로의 인터페이스가 용이한 것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좀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실 때 어떤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하느냐, 잘 되느냐,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인터페이스 그 자체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 진정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에 매몰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물을 범하지 말라 하는 아마 충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우리 최동원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가상제품 개발 방향 현황이 선진기업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개발 방법론이 정립되어 가고 있고, 데이터 기반 개발 방법론으로 진화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기반 개발 기술이나 프로세스가 없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가상제품 개발 및 데이터 기반 개발 방법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경우 시뮬레이션 기반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정하셔야 될 게, 지금 산업체 환경이랑 본인이 하고 계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관점에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요, 거기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변수를 X벡터라고 하고 거기 영역을 Y벡터라는 성능이라고 그러면 레이블드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갖춰진 다음에 하려고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드 데이터를 오늘부터라도 저장을 하십시오. 물론 SDM도 많은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우선 폴더에라도 그렇게 해서 데이터 게더링부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 게더링 오늘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거는 이제 쇼텀이고 롱텀으로 보면 그 쇼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현재는 그 내부 전문가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문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셔야 되고요. 롱텀은 그 시뮬레이션 기술 같은 걸 해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롱텀으로는요. 그러니까 노 프리런치 테어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거기에 상관은 점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개 이제 점프를 얻어야 된다는 거는 다 확증이 됐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시작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걸음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롱텀으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 기술 쪽에 인원을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은 새로운 제품 개발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게더링 된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데이터 게더링 된 걸 가지고 프리프로세싱하고 AI 모델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시작부터 하자.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근데 첫 번째, 문제 정의하는 걸 놓치지 마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적 모델, 물리적 모델, 실험적 모델, 그리고 임피리컬 모델이 있는데 모든 단계별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즉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그런 필터링 단계를 거쳐서 저장해야 좀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사용자를 위해서 혹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답은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요.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 그만큼 더 똑똑해지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론들은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이제 데이터를 달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문제부터 정리하라고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에 맞는 데이터부터 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SDM 같은 거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자기 환경에 맞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놓친 것 같은데? 각각의 그 모델별로 데이터를 네, 네. 좀 저장을 할 때 네. 모데이터로 저장할 건지 아니면 네. 가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좋은지. 네. 그 가공이 이제 프리프로세싱의 경우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러 데이터라도 꼭 저장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프리프로세싱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머신러닝 모델도 만들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만은 굉장히 소중하고요. 지금 시뮬레이션도 없다는 얘기는 실험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실험 데이터 얼마든지 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드 모델이라는 말하고 메타 모델이라고 하는 걸 동일시 해도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요?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데이터베이스드 모델을 혹시 메타 모델이라고 같이 불러도 되지 않나 그렇게 들었나요? 예. 데이터베이스드 모델은 메타 모델 맞고요. 예. 저는 아까 말씀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들어서 데이터 모델은 다르죠. 예. 이게 하다 보면 용어에 대한 것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따라서 그 물리적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우리 실제로 우리 옵사장님 이거 진짜로 애로사항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제 애로사항은 제 보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CA 분야에 지금 AI가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CA와 AI가 접목이 돼서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CA와 A 사실은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은 종래 CA라고 하는 거는 3D CA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CA도 하나의 시뮬레이션 완오브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1D 모델과 3D 모델이 같이 그 우리가 결합해서 하는 건데 그 사실은 1D, 3D를 하면서 이제 자전거로 비유를 많이 하죠. 앞바퀴와 뒷바퀴 관계니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그거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AI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1D 모델의 데이터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다 학습을 시켜서 3D 모델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로 활용할 수 있겠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우리 그 윤성재 교수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최 편집장이 말씀하신 CA는 아마 이제 3D의 아주 그 라지 스케일 CA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조사한 그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충돌이다. 그럼 충돌 실험에서 나온 그 시계열 데이터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그 실험, 그 CA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 데이터를 리덕션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파인한 메시로 충돌 해석을 했던 거를 코스한 메시로 충돌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유지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FSI라든지 되게 다 이제 비선형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이제 가능한 이제 그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이세돌 그 구단하고 이제 바둑을 뒀던 딥마인드에서는 그런 피지컬한 물리 현상을 지금 이제 바로 그냥 그 딥러닝으로 구현하는 그런 놈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리소스를 써서 나온 결과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이제 바둑 두는 것처럼 엄청난 그 리소스 쓴다는 거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피직, 그러니까 그
뭐 딥러닝에서 부족한 피직스 정보를 좀 더 추가해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제 많이 접목을 해서 결국은 모델을 줄이든 아니면은 데이터를 줄이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뭐 유황이거나 그런 뉴메리컬한 방법으로 풀었던 리스판스를 얻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많은 CA 벤더에서들 또 지금 AI 기법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그냥 그 말씀하신 거에 다른 측면으로 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CA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본다고 하면 요새는 AI가 동영상을 내가 어떤 결과를 시뮬레이션 했거나 이렇게 풀면 거기서 이게 무슨 문제에 대한 무슨 방정식을 풀었는지 그런 것도 유축해내는 그런 기술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역설계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실제로 구현된 걸 보고 제가 무슨 조건에서 어떤 형태를 풀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거꾸로 추론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나왔고요. 사실 CA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는 해석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문헌이나 다른 쪽에서 다른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요새는 GPT 뭐 3 나오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의미 추론을 하고 그것이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결합시키고 또 다른 쪽에 어떤 결과를 나와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도 기존의 어떤 그 텍스트 베이스의 결과들을 CA 쪽에 접목시켜서 CA 쪽 분야를 훨씬 더 부과시킬 수 있는 그냥 시뮬레이션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이런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가치 있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난리지를 하나의 지식을 뽑아내서 이제 나중에 음성이 될 수도 있고 CA 음성이 있고 CA 동영상이 될 수 있고 CA 문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가지고서 현재 것도 있지만 미래의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CA를 AI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VPT에서도 1D와 3D의 코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인터페이스나 데이터 교환이 어렵거든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그 히든 레이어를 써가지고 YAI에 그 1D, 3D 코시뮬레이션을 않고 데이터를 이미 1D 따로 3D에 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뉴럴 네트워크에다 넣어서 그 예측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우리 또 민 교수님이 이제 충돌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CA 가령 충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 샘플링 포인트만 해석을 해가지고 나머지 해석하지 않은 나머지 포인트도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듀스드 오더 모델링의 대표적인 게 POD, PGD라고 해서 프라포 오소고날 디컴포지션 또는 프라포 제너럴라이즈드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커머셜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은 범위의 데이터까지 많이 생성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AI랑 접목해서 CA하고 AI하고 접목해서 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D를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메타 모델로 이제 아예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1D를 촉차하는 또 리듀스드 오더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패널들 그리고 패널께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또 발표해 주신 걸 보면 VPT가 사실 만만치는 않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VPT가 야 시뮬레이션을 실험하지 말고 시뮬레이션으로 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코스트 다운 시킬 것이다. 개발 기간 단축시키다. 큰 차원에서는 다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면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통합적인 개념, 전문적인 지식, 여러 도메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커플돼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입장이 되다 보면 사실 각자의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엄두도 못 나는 일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위에 그 경영자와 그 연구자가 교육과 그 다음에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잘 합의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는데 너무 개념적인 거는 쉬워요. 지금 실험하지 말고 시뮬레이션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저각도 어떻게 할 거냐. 저각도 몰라도 이제 이 프론트 아까 로딩하는 상태에서 보면 저각도보다는 개념의 하나의 그 모델을 확정하는 최적화가 중요한데,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드는데 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아마 오늘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아마 서로가 인식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그 우리 우리 없습니까? 지금 그 채팅에서 오는 그 질문이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그럼 LG에 대해서 가버넌스 관련해서 현대차에 물어보는. 그러면 그거를 내용을 좀 볼 수 있나요? 그럼 여기 김태훈 여기 채팅 보시면. 네. 네. 네, 보셨죠? 네, 여기 질문을 전달을 받았고요. 예, 그럼 한번 보시죠. 네,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R&D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싱글 소스 데이터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R&D 설계를 통해서 기술형 모델에서 실행형 모델로, 또 실행형 모델 내에서는 기능 기반 모델에서 형상 기반 모델로의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행형 모델, 기능 모델, 형상 모델 간의 데이터 연결 수준은 어떠하며 협업을 위해서 SVMC의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에 이러한 연결의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먼저 충실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기능 모델, 그러니까 1D 기능 모델이나 3D 형상 모델의 그냥 단순한 포시뮬레이션은 이미 기술적으로 종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숙된 기술이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시뮬레이션 자체를 갖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즘은 약간 그 기술을 아까 그 발표 자료에서 잠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VR 기술이나, 그러니까 VR은 형상 기술이죠. 형상 모델의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근데 VR 모델의 현재의 기술력은 사실은 형상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상품성을 공간감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기술력인데, 그 안에 기능까지 연결, 기능이 바로 1D의 영역인데요. 기능까지 체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개발해서 사례를 보면 VR 모델의 기술, 즉 VR 영상 모델로 구현된 차량의 주행 모델에 기능 모델을 접목하는 연구를 이제 시작했고, 사실은 기초 단계이지만 그 단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환경을 보면 마치 게임하듯이 하는 건데, 그것도 벌써 한 20-30년 정도 된 기술인데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걸 체험하면서 온갖 상품성, 그러니까 차량에 관련된 주행 성능이라고 하면 보통 RNH, 핸들링이나 승차감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기술은 종래 기술이었다면, 거기에 추가로 VR 모델을 써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품성부터 해서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한용화 연구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가 조직화될 때에 두 개의 팀이 생겼는데요. 그때 1D 데이터를 다루는 팀과 3D 데이터를 다루는 팀을 출범을 했고, 그 두 팀이 그 데이터와 모델의 거버넌스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D 팀이 VR 모델, 영상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1D 팀에 아까 제가 1D 버추얼 프로토라고 말씀드린 그 모델을 연계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여기에서 연결해 보면, 협업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의 디지털 트윈의 연결의 필수 조건을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요 내용은 아마 오늘은 제가 요 발언이 저의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이 버추얼 차량 개발의 가장
그 바틀렉으로 정확도라는 얘기가 오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이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OEM들 중에서 더 판매량이 많고 소위 말하는 버추얼 개발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독일의 회사들이나 뭐 일본의 회사들이 일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CA나 혹은 1D 시뮬레이션 기술이 현대자동차 대비 많이 뛰어날까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교수님들도 많이 발표를 해주셨고 LG전자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기술력, 특히 국내 기술력도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추얼 차량 개발을, 저희는 모빌리티 회사니까 버추얼 차량 개발을 함에 있어서 핵심은 정확도에 너무 매몰돼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아까 발표의 마지막에 버추얼 개발은 해석 개발이 아닙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부터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점은 아주 기초적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인프라, 버추얼의 순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연구원들이 정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업무에 지금 데이터 관점에서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하면 그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작년에 데이터허브, 아까 한용화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데이터허브 TFT를 할 때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 300여 개의 니즈가 있었어요. 그 니즈를 풀어주는 업무를 지금 디지털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잡아주고 나서 그 흐름을 잡아줄 때의 핵심 수단이 인프라입니다. 즉 IT 시스템이죠. 불편한 게 뭔지, 그런 기능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한 후에 버추얼, 그것을 통해서 버추얼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맨 마지막 장표에서 저희 로드맵을 보여드렸는데 데이터의 흐름을 잡고 인프라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구현한 다음에 모든 화살표는 버추얼로 가 있는데요. 그렇게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모델을 꾸미고 개발하는 것이 내가 그냥 해봤더니 그게 알고 보면 그게 버추얼 개발이야 라고 결론적으로 연구원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버추얼 개발에 있어서 정확도라는 말이 이제 안 나오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여러분이 참여 워크샵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워크샵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황영희 진행해 주시죠. 오늘 준비된 순서는 1부, 2부가 완료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회장님이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저희 가장 대표 개발연구원회가 출범해서 첫 세미나를 갔는데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패널로 참석해서 저희 산업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가상제품 개발 방법을 활용해서 정말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또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소통과 협력의 링커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문의나 제안사항이 있다라면 전화 운영진들한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